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광운대학교 도승현입니다. 오랜만에 마이크를 이렇게 마스크를 빼고 잡으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요, 디지털 혁명 시대 스마트 시티에 대한 두 도시 이야기입니다. 기술적인 해법 너머의 인문 도시를 지향하는 스마트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사실 앞에서도 소개를 해주셨지만 스마트 도시에 대한 연구를 인문학적인 관점에서는 좀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마지막으로 스마트 도시에 대한 강의를 한 것은 이제 오늘 전남대에 있는 인문학 함께하는 인문학이 아마 지금까지 했던 제가 스마트 도시에 대한 강연의 가장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했었던 내용들은 주로 이제 되게 다양한 관점에서 스마트 도시들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제 산업적인 관점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관공서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이제 인문적으로 바라보는 스마트 도시는 어떤 거냐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IT 본부에서도 사실은 스마트 도시에 대한 강의를 했었고요. 이제 국토개발부에서도 스마트 도시에 대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을 다 조금씩 합해서 이제 오늘 드리는 강연이 이제 가장 최신 버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꽉꽉 채워서 왔습니다. 보시면 크게는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릴 텐데요. 스마트 도시는 관계적인 공간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 시티를 우리가 단계적인 변화에 따라서 스마트 1.0 시대, 스마트 2.0, 3.0, 사실은 이제 공학적인 관점에서는 4.0까지 나누십니다. 그래서 그 단계별의 변화의 요점은 무엇인지, 또 어떤 데서는 왜 3.0으로 나누고 어떤 데서는 왜 4.0으로 나누는지, 그런 과정 안에서 그렇다면 스마트 도시가 지향하는 도시 지속의 가능성 문제는 어떻게 이야기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드릴 거고요. 사실 오늘 주제랑 가장 밀접한 파트는 3번째 항목입니다. 도시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역사적인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안에서 우리가 디지털 시민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대두되고 또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지, 아마도 이 3번째 디지털 시민성의 대두를 어떻게 고양하는가에 따라서 그 스마트 시티가 인문 도시가 될 수 있는 가능성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관계론적 공간으로서의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를 보시면요, 첫 번째요, 공간에 대한 아키텍처 규제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사실은 스마트 시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많은 다른 선생님들 연구하시는 것도 공부를 했었는데, 주로 이제 법학 쪽에서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근데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죠. 우리가 보통 건축이라고 얘기하는데,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도에 의해서 설계되고 구축된 구조가 이제 아키텍처인데, 그것이 사실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인간 행위를, 또 그 영역을, 한계를 규정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을 하면은요, 우리가 속도 방지턱이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의도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그 속도 방지턱을 보면 벌써 앞에서부터 속도를 줄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쉬운 의미에서의 아키텍처적인 관점에서의 규제입니다. 그래서 뭔가 만들어 놓으면 그 만들어 놓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들어 놓은 구축물 때문에 인간의 태도와 행위가 변화하는 것, 그것을 이제 아키텍처 규제 관점이라고 한다면은요, 인간의 문화적인 성과물로 구현된 이 아키텍처는 사실은 인간의 삶의 모습도 바꾸고요, 가치도 바꾸고 규범도 바꾸고 많은 것들을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도시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 항상 누구랑 어떻게 무엇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도시를 계획하거나 이야기할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도시를 계획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만 하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 그 아키텍처를 만드는데, 그 아키텍처가 이렇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니 우리는 어떻게 누구랑 무엇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아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에 대한 아키텍처적인 야막이라고 하는 거, 뭔가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도시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리고 또 도시계획에 따라서 뭔가 정비된 모습으로 도시를 구현해 보겠다는 야망이 사실은 스마트 시티에서만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그 역사는 상당히 유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1700 이게 몇 년입니까? 91년이네요. 18세기 후반입니다. 18세기 후반에 제레미 벤담이 이제 영국의 그 유명한 공리주의자죠. 영국이 산업혁명 이후에 엄청난 빈부격차 그리고 또 엄청난 도시의 어떤 그러한 문제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이러한 도시라고 하는 일종의 사회적인 신체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생물처럼 움직이는 것이니까요. 마치 인간의 신체처럼. 그러한 사회적인 신체를 잘 교정하기 위해서 어떤 도시 공간이 필요하는가 하고 사실은 영국 사회가 이렇게 마치 뭐라 그럴까요? 그 주제를 던진 겁니다. 주제를 던졌을 때 이제 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각기 나름의 대답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벤담의 그 파놉티콘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이렇게 투명의 그러한 어떤 그 공간 안에 이 죄수가 다 셀마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가운데에서는 이제 그 모든 수감자들을 다 감시하는 그러니까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감자가 있던 없건 나는 수감자는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죠. 지키는 사람이 있던 없던 자기가 항상 감시받고 있다라는 그 내재적인 습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파놉티콘인데 사실은 벤담이 이것을 이제 제출했을 때 선택이 되지 않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나 그 당시로서도 비인간적이어서. 근데 사실은 이러한 시대, 이러한 모델이 근대 이후에 이제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이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학교, 공장, 병원 이런 곳에서 사실은 얼마나 감시받고 있는가에 대한 모습들을 그 원형을 파놉티콘에서 볼 수 있고요. 또 19세기가 되면은 크리스탈 팰리스 수정궁입니다. 어디에서 등장하는 건축물일까요? 파리의 망고박람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근대의 야망, 근대가 얼마나 다른 문명권에 비해서 우수하고 또 다른 문명권들이 얼마나 열등한지를 보여주는 근대 문화의 산실입니다. 그 수정궁 안에서도 사실은 어떤 지금의 우리가 스마트 시티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상당히 현대적인 구도의 도시 건축물들을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오면은 하워드 길만이라는 사람이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일련의 도시에 대한 아주 과학기술적인 그러한 방식의 개입을 통해서 사회를 아키텍처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규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은 사실은 상당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최근에 아키텍처적인 야망이 아주 극도로 정밀화되고 고도화된 그러한 도시를 만나게 됩니다. 2012년부터 등장하게 된 스마트 시티라는 이름입니다. 물론 이름은 너무나 많습니다. 디지털 시티, 프로그램 시티, 유비쿼터스 시티.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 스마트 시티로 거의 통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유가 2012년 정도 되면은 스마트폰이 아주 상용화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티 자체도 스마트 시티라고 명명을 하는데 이제 요즘에는 스마트 시티보다는 또 이런 말씀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디지털화된 시티. 디지털라이즈 시티라는 말도 사실 스마트 시티보다는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스마트하다는 것은 사실은 이 도시 전체가 지향하는 어떤 효율성의 차원을 아주 긍정적으로 포장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어쨌거나 이 도시에 대한 상당히 많은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시티를 사전적으로 한번 정의를 해보면은요. 스마트 시티의 사전적인 정의는 IT하고 시티,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정보과학 혁명이죠. 그러한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해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모바일, 그리고 또 이 바이오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생체 인식 기술, 일련의 소프트웨어 기술들에 기반해서 새로운 장치를 구축한 도시 모델입니다. 근데 스마트 시티의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고요. 스마트 시티에 대한 그냥 정의를 보면은요. 사실은 스마트 시티 한번 구글에서 쳐보시면 책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모든 책들이 다 각기 저마다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 정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스마트 시티에 대한 정의를 사실 하나로 만들어내는 것은 쉽지 않다. 자꾸 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스마트 시티가 전제하고 있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개념을 전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도시 체계의 디지털화를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그 데이터들의 상호 연결성이 곧 도시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그 도시의 운영 방식을 이제 코디의 알고리즘에 따른 자동화로 이해합니다. 이것이 많은 스마트 시티, 사실은 여러 가지 방식의 스마트 시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바르셀로나나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에는 1세대 스마트 시티입니다. 거기는 구도시에다가 뭔가 조금씩 디바이스들을 얹어가면서 포개고 포개면서 지금의 모습을 형성한 스마트 시티가 있는가 하면
한 해에 정말 50개, 60개씩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내는 국가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너무나 쉽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구도시에다 뭔가 얹으려면 더 힘든데 아예 싹 갈아버리고 없는 거는 훨씬 더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럽형의 스마트 시티하고 중국과 인도형의 스마트 시티는 사실 같은 스마트 시티지만 그 안에 거주하는 모습도 다르고 그걸 통해서 어떤 국가 발전을 이루려는가 하는 목적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동일한 스마트 시티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전제는 공유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스마트 도시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항상 이제 많이 선전하는 얘기죠. 도시를 구성하는 전체 자원을 아주 적절하고 스마트하게 순환시키는 겁니다. 도시의 생명은 순환입니다. 모든 사물들의 적절한 순환. 그 순환과 배치를 최적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이제 최적화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 민에 해당하는 평균에 해당하는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작동을 하는 데 있어 최소한의 비용을 들이는 것을 최적화라고 하겠죠. 그런 최적화를 첨단의 과학기술을 적용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방식. 근데 스마트 시티를 얘기할 때 항상 같이 붙어 나오는 연관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뭐가 있냐 하면 솔루셔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 즉 기술을 통해서 도시 문제를 우리가 공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일종의 해결주의인데 그것이 이제 기술 결정론입니다. 스마트 시티는 기존의 아날로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훨씬 더 과학적이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공유하는데 두 가지 정도죠. 뭐냐면 경제 효율성과 환경 지속성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2015년 벌써 옛날처럼 들리는데 2015년은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절반 이상의 인구가 도시에 살기 시작한 시대가 이제 2015년입니다. 그때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도시화 문제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국제적인 문제로 부상하게 됩니다. 도시화 문제는 사실 환경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증폭되는 그러한 안건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경제 효율성과 환경의 지속성이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인류의 정말 재앙과도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기술로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스마트 시티가 대두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기술 결정론에 따라서 이제 스마트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도시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경제 모델을 주장하는 많은 도시 계획가, 솔루션 기업들. 이때 솔루션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시스코나 IBM 같은 거대 기업들입니다. 이제 그런 기업들 정도 돼야지 사실 도시 전체라고 하는 스케일을 가능하게 하는 ICT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솔루션 기업들이 스마트 시티를 도시계획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문사회적인 관점에서 고려되는 스마트 시티는요, 사실은 모든 장치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잘 돌아간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바라는 스마트 시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시티의 이 목표는요, 얼마나 질서 있게, 얼마나 잘 조절되면서 얼마나 잘 최적화의 상태를 유지하는가. 사실은 이런 기술적인 적용만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스마트 시티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한국에서 스마트 시티를 이야기하는 100개의 목소리가 있다면 저는 아마 그 중에서 1%의 목소리에 해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스마트 시티를 누가 말할까요? 우리가 어떤 담론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얘기를 누가 하는가입니다. 근데 스마트 시티는요, 관, 산, 학 중에서도요, 사실은 엄청난 자금이 투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말하는, 설파하는 주체들은 대부분 다 글로벌 기업들, 아니면 그것들을 모델로 가져와서 도시 지자체의 브랜드 효과를 높이려고 하는 어떤 관의 측면,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이야기만 합니다. 근데 스마트 시티는 좋은 이야기만 할 수가 없는 것이 대부분의 기술의 문제가 생길 때는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기술에 문제가 생기죠. 잘못 쓰거나 너무 많이 쓰거나. 근데 스마트 시티의 문제는 어떨 때 발생하냐면요, 스마트 시티에서 작동하는 디바이스가 잘 돌아갈 때 사실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조금 다른 말로는 기술 내재적인 특징으로 인해서 위험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운영의 실질적인 주체가 이제 스마트 시티가 되게 되면은요, 제가 조금 더 성급하게 말씀드리면 지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도시 시민이 되지 않습니다. 알고리즘 솔루션 기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깔아놓고 AS 해야 되고 데이터들을 누가 가져가고 누가 허용하고 어디까지 허용하고 뭐 보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도시의 실질적인 주체에 대한 권리 문제가 발생하고요. 또 그 안에서 설파하는 기회 못지않게 엄청난 위험들이 있는데 사실 그러한 위험들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같이 균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스마트 시티의 담론은 불행히도 너무나도 빛나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떤 위험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능성을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현대적인 통치성의 문제. 예전에는 문제 있는 인간이 있으면 막 따라 붙어가지고 감시하고 그래가지고 그의 어떤 일탈적인 상황을 포착한다면 스마트 시티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미 다 우리의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벡터만 돌려서 충분히 다른 정보들을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통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기술 결정론, 기술로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 기술 결정론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비가 오면은 우리가 어떤 다음 실천이 어떤 걸까요? 비가 온다 내 일기예보에서 그럼 이제 우산을 챙깁니다. 그죠? 기술 결정론의 입장은 기술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끌고 나간다. 그럼 우리는 맞추면 된답니다. 모르면 배워야 된답니다. 그게 기술 결정론이 가지고 있는 기본 전제인데 기술 결정론이 강조하는 아키텍처는요. 사실은 자연 대 인간 그리고 또 인간 대 기술 이런 한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기술이 투입되어서 이제 그 안에서 해결 볼 수 있다라는 관점인데 사실은 지금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는 기술과 사회와의 문제는 더 이상 이런 이분법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실 인간과 어떤 기술 또 자연과 문화의 경계가 점점 더 흐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코이볼루션입니다. 공준화입니다. 여러분 공준화라는 말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이 진화한다고 하잖아요. 절대로 혼자 진화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항상 기술이나 도구와 같이 진화합니다. 그게 공준화입니다. 문자를 가진 인간이 그렇지 않은 인간보다 더 잘 진화할 수밖에 없고요. 컴퓨터를 가진 인간이 없는 인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공준화 개념인데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나눠가지고 기술을 통해서 인간이 쫓아가는 문제가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서로 영합하면서 우리 사회를 바꾸고 있는지의 그 상황을 봐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기존의 아키텍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현실을 제대로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좀 근대적인 방식의 분석법이라는 거죠. 조금 더 이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린다면요. 일단 기술 결정론이 가지는 태제는 이런 겁니다. 기술은 문명 발전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대부분의 미래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엘빈 토플러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뭐 제3의 물결, 제4의 물결 그 웨이브에서 인류 문화를 견인한 것은 뭡니까? 기술입니다. 뭐 종교도 아니고 문학도 아니고 과학기술이 인류 문화를 견인한다고 봐요. 그래서 인간은 기술 통제 밖에 있기 때문에 기술이 한번 던져지면은요, 인간은 배우거나 쫓아서 따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인간과 삶, 사회 구조 모두가 이런 기술 혁신의 결과물이라고 보는 경우고, 많은 공학주의자들 그리고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은 오래된 관점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기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거예요. 글쎄 기술이 던져진다고 사회를 이끌어간다면 모든 사회의 모습이 다 같아야 될 텐데 사실 어떠한 기술을 던졌을 때 이 사회는 이렇게 변하는데 저 사회는 그렇게 안 변하거든요. 그거는 요소가 뭘까요? 던져진 사회에 따라서 다르게 발전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회 구성론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예가요. 우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에서 그 우버 택시는 상당히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런칭은 되게 화려하게 했지만 실제로는 망해서 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 가장 우버의 저항 세력이 됐을까요? 택시연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특정한 사회 안에서 그 사회가 정말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어떠한 기술이 들어가도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기술은 단순히 던져져서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사회마다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분석하게 해주는 게 사회 구성론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 사회 구성론은 그 특정한 사회의 구성 집단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변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항상 사회 구성론은 사후적인 분석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런 결과 때문에 이렇게 변했구나가 되지 미래적인 모습을 본다거나 아니면 예측하는 것은 사실은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것 기술 결정론과 사회 구성론이 가진 각각의 다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가장 지금 부상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관계론적인 세계관입니다. 관계론적인 세계관은요, 기술이든 사회이든 물질이든 인간이든 두 가지가 서로 대립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두 가지가 함께 세계를 공동 구성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 구성 혹은 공진화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물질과 인간의 이원론을 넘어서 이제 이론론적인 존재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즘에 하이데거 강의를 이제 학부에서 하고 있는데 하이데거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나와 함께 세계를 만들어가는 타인이 있고요. 또 타인하고 다르게 우리가 도구와 같은 유용성을 가지고 쓰는 도구 존재들이 있습니다. 근데 도구 존재들은 그냥 한마디로 우리가 쓸모에 의해서 쓰는 그런 물건들이죠. 근데 타인들은 나와 함께 세계를 만들어가는 공동 구성자들이에요. 한마디로 차원이 달라요. 근데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 근데요, 저한테는요,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옆집 아저씨보다 저한테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잘 잤어? 오늘 날씨가 몇 도야? 오늘 옷 입고 나가? 하는 인공지능 지니 같은 애들이 사실 이거 도구거든요. 도구인데 오히려 옆집 아저씨보다 훨씬 저에게 세계를 같이 공동 구성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이데거 관점에서는 이거는 그렇지 않고 완전히 프로그램된 도구이고 사람하고는 다른 문제지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떠올리는 전제는요. 사람에게는 자율성도 있고 의도도 있고 그렇죠? 도구하고는 달라요. 아무리 디바이스가 지니가 우리에게 아무리 친절하게 얘기한다고 해도 그것은 알고리즘과 프로그램이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일종의 대응 방법입니다. 근데요.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자율적으로 했는가, 의도를 가졌는가,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신유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행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이 행한 행위가 우리의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의도가 있건 자율적인 것이 있건 이제 이미 그런 것의 경계가 너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정말로 사회를 분석하려면 비인간적, 인간이 아닌 다른 구성물들이 우리 사회에 개입해서 어떤 사회 모습을 만들어가는지를 추적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신유물론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 최초의 인간이 쓰던 도구가 집게라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이 집게는요. 인간에게는 없지만 동물에게는 있는 것이에요. 뭘까요? 사냥을 할 때 필요한 송곳니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동물에게는 없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아웃소싱합니다. 돌에서 그 능력을 가져와서 우리가 동물하고 같이 사냥을 하는데 쓰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최초의 인간인 이 호모 하빌루스는 이 집게라고 하는 도구를 가져와서 동물과도 같은 송곳니를 외주합니다. 1차 영국 산업혁명은요. 증기기관차로 대변되는 그러한 혁명인데 이거는 뭐를 외주줄까요? 노동력을 외주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기계적이라고 하는 말이 생각보다 되게 좋은 장점이 많더라고요. 기계적이라고 하는 것은 편차 없이 일을 쭉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노동력이 끊임없이 투입이 되니까.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은 사실은 인간에게 없었던 노동력을 증기로부터 얻는 것이 이제 1차 산업혁명이라고 본다면 이제 3차 같은 경우에는 뭐를 외주를 줍니까? 인간의 계산 능력을 외주를 주죠. 그것이 이제 컴퓨터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외주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혼자서 진화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부족한 능력을 외주해 주면서 그 기술과 함께 공진화해 왔다는 것을 인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정보과학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에서는 이제 뭐를 외주를 주려고 할까요? 지능이죠. 인공지능을 외주를 주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외주를 줄 수 있는 차원의 문제인가?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다운 것이냐? 이것이 사회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차에는 근력, 2차는 동력, 계산 능력, 이제 4차인 인공지능까지 외주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인간은 절대 기계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공진화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이
유구한 역사를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스마트 시티도 그러한 방식에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가 우리를 더 얼마나 인간다운 도시에서 살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봐야지 얼마나 효율적으로 얼마나 질서와 조절을 위해서만 봉사한다? 이것은 사실은 아주 엄청난 통제가 가능한 미래 사회에서의 모습이지 우리가 SF도 어떤 소설에서나 볼 수 있는 글쎄요 인간다운 도시하고는 약간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인간과 공간에 대한 이해는 그렇기 때문에 기술 결정론 너무나 단순한 적용이고요. 그리고 또 기술과 기업 주도의 스마트 도시 발전 계획의 한계를 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호작용이라는 말을 제가 썼고요. 인간이 기술과 함께 공존할 때 상호작용한다는 거는요. 상호라고 하는 인터는 이런 개념이에요. A가 있고 B가 있으면은요. A 때문에 B가 변하고요. B 때문에 A가 변하는 겁니다. 그게 상호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을 대할 때도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일상의 실천이 급속한 속도로 소프트웨어랑 융합되고 매개되어 가고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관계적인 접근을 해야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을 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뉴 테크놀로지의 특징 제가 좀 정리해 왔는데 재밌어요. 새로운 테크놀로지들이 정말 빠른 속도로 상상하는 것은 모두 다 가능할 정도의 것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속도나 영향력은 결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심지어 기술자들에게도. 우리가 그 이세돌과 구글에서의 알파고의 그 대결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그래스키 얘기했었어요. 구글 관계자들이 우리가 세계 정상급의 바둑기사와 경기할 수 있는 그러한 알고리즘을 개발 중인데 그것이 이제 몇 년 정도에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안에 있는 내부 개발자들이. 근데 실제로 이세돌 기사와 알파고가 대적한 것은 그들이 예상했던 그 기간보다 1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빠르게 변해가고 있고 기술자들도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와 영향력이 엄청나게 빠르게 달라진다는 것이고 그 융합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원래 기술은 이러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냅니다.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하고 그것을 이제 각본이라 그래요. 근데 그걸 한번 소비자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소비자는 그것대로 안 써요. 자기가 마음대로 또 뭔가 바꿔서 써요. 그러면 이제 다시 기계들은 소비자들이 이런 거를 원하는구나 하고 거기에 또 다른 기능을 붙입니다. 그게 바로 각본을 내는 어떤 과학기술자들의 입장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수용자의 입장이 재각본이라면 각본화한다면 그 다음에 재각본화까지 가기 때문에 사실 만들어낸 의도하고 다르게 한번 사회에 던져지면 그 모습은 상당히 다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핸드폰이 이렇게까지 진화할 줄은 아무도 몰랐지요. 자꾸만 각본화되고 재각본화되는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전문성인데요. 놀랍게도 우리는 점점 갈수록 이 스마트 디바이스에 엄청나게 의존하고 있는데 실제 이것이 어디까지 가능한지는 또 그것이 가지는 위험이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앱 중에 어디가 해킹당하고 있는지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전문적인 관점에서 그것이 위험이 무엇인지를 행정가나 기획가나 과학기술자나 자신들의 입장에서 사실은 함께 공론화해야 되는 그러한 장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회 구성론적인 관점, 기술 결정론적인 관점, 지금은 조금은 너무 좀 예전 띠열입니다.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신유물론적인 관점이고요. 신유물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체가 누구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이 비인간 존재자라 하더라도 어떠한 행위를 가졌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혹은 무엇이 어떤 의도로 이 행위를 수행했는가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발생된 사건 그리고 또 행위, 효과가 무엇인지를 해석하고 분석하고 검토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로 현대사회를 대했을 때 우리가 사실은 코로나의 의도가 무엇인지 코로나의 주체가 무엇인지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사회에 던져져서 어떠한 효과를 지금 내고 있는지를 분석해야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는 반드시 인간과 기술이 같이 연동하고 결합하는 게 중요하다면 우리는 또 이런 문제도 사실은 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인간하고 기술이 결합하는데 어떻게 결합할까? 기술 우위에서 결합할까요? 인간 우위에서 결합할까요? 결합하는 방식도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요, 기술의 행위성에 의존해야 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생명과학에서 이제 어떤 임상실험을 할 때 내가 그 임상실험의 대상이 되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은 기술의 행위성에 의존해야 되는 인간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많이 언론에서 이제 언급되고 있는 프리 라이더들 있죠. 라이더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직종으로 부각이 되면서 상당히 수입도 많이 올린다 등등의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들의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험도 안 되고요. 오토바이도 사야 되고요.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기술의 행위성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반면에 재밌는 건 기술의 행위성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롤스로이스가 자율주행차를 안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롤스로이스는 운전기사가 필요한 차지 자율주행차를 만들 필요가 없는 차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에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인간하고 기술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 건 맞구나. 서로 공진화해야 되는 건 맞구나. 두 번째 문제는요. 근데 그 결합의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는지, 기술 위주인지, 인간 위주인지 그거를 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한 쟁점이 되겠죠, 앞으로. 자, 그럼 이제 스마트 시티를 한번 이제 정말 그 세계 여행을 하듯이 한번 볼까요? 스마트 시티가 단계적으로 변화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스마트 시티는 1.0, 2.0, 3.0. 여기서 말하는 스마트 시티는 1.0부터 4.0까지. 근데 스마트 시티의 3.0을 말하는 사람들은 주로 인문사회 하는 사람들이에요. 스마트 시티의 4.0을 하는 사람들은 실제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보는 관점이 약간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스마트 시티 4.0을 보는 사람들은요, 거기다가 기술이 하나씩만 더 붙으면은 단계가 진화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 1.0 시대인 암스테르담에서는 이제 인터넷 기반으로 이제 도시의 어떤 공공시설들이 이용할 때 인터넷이 활용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스마트 1.0이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센서 기술이 덧붙여졌어요. 센서 기술이 덧붙여졌으니까 기술이 하나 더 첨가됐죠? 2.0. 센서 플러스 빅데이터. 빅데이터 가지고 경향성을 읽어낼 수 있네요. 3.0. 거기다가 그 경향성을 사람이 그 자리에 서서 이리저리 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이 대신한다. 4.0입니다. 주로 이제 4.0 모델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나라들이 중국이나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로봇 경찰도 있죠. 그래서 그냥 간단해요. 그러니까 마네킹 같은 데다가 이제 로봇처럼 이렇게 해놓고 안에 이제 안면 인식 기술. 사실 안면 인식 기술은 중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수입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한 로봇 경찰이요. 어떤 사람들을 쫙 얼굴을, 심지어 이제 중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춘절에 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까? 1초에 그 사람들의 안면을 다 인식하고 데이터를 실제 있는 범죄자 데이터에 보내서 현장 검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초입니다. 그렇게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이 하나씩 덧붙여질 때마다 스마트 시티 4.0이 바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과학기술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인문사회에서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인간하고 기술이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했는지를 더 연관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1.0 시대에는 기술이 주도한다. 기술이 막 끌고 가는 거죠. 너희 스마트 시티 이런 거 몰랐지? 이거 해갖고 얼마나 좋은 도시가 만들어지는 줄 알아? 그래서 최첨단의 기술을 투입합니다. 스마트 시티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은요, 항상 언급되는 도시가 있어요. 서울, 사우스 코리아의 송도라고 하는 곳이 있다. 최첨단의 스마트 시티 1.0을 만들어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스마트 시티 송도에서는요, 너무나 기술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기술은 노화합니다. 그런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제 1.0에서는 기술 주도한다 그랬더니 너무 기술만 주도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2.0에서는 기술은 왼손은 거둘 뿐이에요.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은 조금 도와주는 방식이고 우리가 공공 데이터 가지고 이제 시민들이 뭐를 원하는지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수합하면서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기술 지원 방식. 그것이 2.0입니다. 그래서 런던이나 바르셀로나가 이제 이런 방식을 택하고요. 많은 데이터들을 이제 시민들한테 공개하죠. 3.0. 사실은 기술과 시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잘 보고 있는 리빙 랩. 그러니까 실험하는 마치
실험 중에 살아있는 실험실 같이 도시를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완결되고 아주 미래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개념이에요. 누가? 도시민이 다 같이. 그게 이제 리빙랩 개념이고요. 이제 이 안에서 시민이 공동으로 참여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예전에 이제 이런 문헌들 보면서 야, 시민이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거면은 대단하네. 그거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민의 참여만 가지고는 사실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공청회 같은 걸 한번 가봤거든요. 저희 학교 옆에 이렇게 막 역세권이 발달한다 그래가지고 다 모아서 공청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공청회에 대부분 누가 오시는지 아세요? 그 동네 건물주들이 오세요. 오셔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엄청나게 발언하십니다. 다른 사람들 거의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참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극단적인 경우가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냥 거수기 노릇만 하든지 아니면은 지나치게 특정 집단의 이득을 반영하든지 그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참여한다고 이제 시민들 말 들어놓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고쳐지지 않고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정말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그 안에서 뭔가 역할을 하려면 파티시페이션이 아니라 인게이지먼트 해야 돼요. 개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설계 단계에서 개입하고 평가 단계에서 개입하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공청회를 하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번 보고서에는 뭐가 나와야 되는지 아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고쳤습니다까지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로 개입한다고 볼 수 있고 참여한다고 볼 수 있지 내가 거기서 그냥 거수기 노릇만 한다고 해서 참여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리빙랩이 정말로 리빙랩다운 모습이 되려면 참여가 조금 더 강한 의미의 개입과 평가까지 나가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과정이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견을 모으는 것도 어렵고 그걸 가지고서 또 반영하는 것도 어렵고 어려운 건 너무나 잘 알지만 이상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시티 1.0 시대 기술이 주도하는 것은요. 대부분 이 IBM 같은 데예요. IBM 스마트 시티 챌린지 작업이 있습니다. 이게 각 나라마다 이제 지원자를 받았어요. 우리가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을 하는데 이거가 되면 우리 이 팀에서 IBM 팀에서 나가서 너희 도시에서 한 달 정도 머무르면서 너희 도시의 문제가 뭔지 한마디로 컨설팅 해주는 거예요. 컨설팅 해주고 이제 이 컨설팅을 통해서 뭐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거 다 보고 우리의 이 시스템을 사면 이런 방식으로 변할 겁니다 하고 견적서를 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정말 많은 도시들이 지원을 해요. 왜냐하면 IBM에서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에 후보가 됐다. 그럼 그 도시의 네이밍이 올라가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제주와 청주가 여기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만들어냈는데 사실은 글쎄요. 외국 사람들이 한 달 정도 와가지고 데이터만 분석해서 과연 그것이 그 도시의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을 만들어낼까요? 좀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기술이 주도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 다음 나가는 건 이제 기술 지원이죠. 그래서 도시에 대한 어떤 정책들을 반영하고 우리끼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도시민들이 공유하는 거예요. 미세먼지의 뭐 농도가 지금은 거라는 어떤 기준 같은 거 공개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기술 지원책인데 이제 기술 지원의 문제는 뭐냐면 기업하고 정부가 이제 주체가 되는 거죠. 각각이 원하는 그림이 달라요. 뭐냐면 기업은 일단은 자본 집약적인 기술의 적용을 통해서 그들의 파이를 넓히는 겁니다. 예전에 그냥 냉장고 팔고 컴퓨터 팔다가 도시의 인프라를 팔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규모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한 번 깔아줘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AS를 해야 돼요. 훨씬 더 파이가 큰 문제를 이제 기업이 뛰어드는 거죠. 하지만 이 정부의 입장에서는요, 도시의 모든 것은 순환과 안전입니다. 자원을 잘 배치하고 최적화의 효과를 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통치라고 하는 관점이 사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기업과 사실은 정부가 아주 좋은 프로젝트로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스마트 시티의 어떤 지향점이고요. 결과적으로 정부는 기술 적용을 통해서 통치를 이제 도시 발전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업들은 기술 혁신의 주요 공급자로서 경쟁과 효율을 최미덕으로 삼는 신자유주의적인 통치성 안에서 같이 결합을 하게 됩니다. 재밌는 거는 이제 도시의 대시보드 같은 게 생기는데 이런 건 이제 런던 모델을 보면 좀 볼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이게 런던의 대시보드인데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여러분 대시보드 아시죠? 자동차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연료가 얼마가 남았고 뭐 내가 악셀레이터를 밟으면 얼마나 올라가고 대시보드 3개 딱딱딱 나오잖아요. 근데 그 대시보드 3개가 자동차의 모든 구동을 설명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대시보드 3개만 보면 그래도 대강 내 차가 어떤 상태로 굴러가는지는 압니다. 그래서 도시의 대시보드라고 하는 거는 빅데이터의 통계적인 수치를 이제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시보드를 통해서 도시 데이터의 공공성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래서 우리 도시가 잘 돌아가네. 우리 도시가 시민들한테 공개가 상당히 되고 투명하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도시의 대시보드는 사실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너무 객관성에 대한 환상을 심어줘요. 그러니까 대시보드로 구동하는 도시가 사실 도시의 모든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 한 몇 가지만 관리하게 되면 도시가 잘 돌아간다고 착각을 하게 되고요. 때로는 글쎄요. 미세먼지가 80하고 85 많이 다를까요? 근데 이제 조금만 수치가 넘어서면 우리는 막 너무나도 무서워하고 그래서 일상을 상당히 위험적인 방식으로 체감하게 하는 그러니까 어떤 객관성에 대한 환상, 도시 경험을 협소화하게 하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이 활용되다 보면 공공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시장화되고요. 관리를 기업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보이는 거하고 보이지 않는 것의 격차가 더욱더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런 강의들을 하다 보니까 학생이건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면 점점 우리가 기기 의존적이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고민하고 판단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나오는 자료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하는 차는 거 많이 있죠. 심지어 신발에도 심지어 뭐 옷에도 이렇게 들어가는 착용 가능한 디바이스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측정합니다. 심지어는 핸드폰 안에서도 제 수면 시간을 측정하고요. 제 혈압을 측정하고요. 다 측정하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들의 모든 신체 리듬과 생활의 방식을 라이프 로깅하는 방식으로 계속 뭔가를 이제 업데이트하면서 나를 이해하는 겁니다. quantified self라고 하는 건 예전에는 나는 누구인가를 알려면 내 역사를 알거나 아니면은 내 무의식을 알거나 그러니까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작업들이 나를 아는 질문하고 통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나를 알기 위해서는요. 나에게 라이프 로깅된 그 정량화된 수치를 보고 나를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quantified self인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인간의 모습을 이해하는 시대에 와 있다는 것.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는요. 건강 관리나 노동 관리에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오바마 정부 때 이것들 가지고서는 암 환자하고 일반인 환자 유전 정보 수집해서 사실 자기들이 내가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건강 앱 한번 깔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주 오랫동안 하시나요? 한 3일 정도 하시고 모르겠다. 자기가 그냥 하겠지. 근데 이것들이 자꾸만 디바이스들이 우리의 생활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건강의 문제가 사실은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관리를 하지 못했기 생기기 때문에 문제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자신의 역량을 더 증폭시키는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자신에 대한 무한 책임의 문제로 돌리게 하는 또 부작용이 있고요. 또 노동관리의 경우에는 아주 친밀한 감시라고 하는 거는 정말 억압적인 감시체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뭔가 보상을 주는 감시체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친밀한 감시체제를 강화해서 인간의 행동 방식을 이끌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자기를 이해할 때 생기는 문제들이 이런 것들이 생겨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어디까지 허용하게 할 거냐. 누가 이것에 대한 최종 권리를 가지는가. 그리고 내 데이터를 어떻게 안전하게 가져가서 보안의 문제까지 책임질 거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안에 생깁니다. 제가 스마트 시티를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시티를 접근하는 방식이 재미나다는 생각을 했어요.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거는 정말 리빙 랩처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을 계속 과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인데 우리나라 스마트 시티는 4차 산업혁명의 수출 모델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파트 단지를 수출하겠다는 겁니다. 스마트 시티 모양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스마트 시티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협소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 근데 이제 리빙랩으로서의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거는 아주 이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많은 것들을 시민적인 수요가 결합하는 실천의 양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걸 위해서는 리빙랩으로서의 스마트 시티는 적어도 환경의 지속성이나 일자리 창출, 즉 경제와 환경이라고 하는 두 개의 어떤 서스테이너빌리티한 목표를 지향했던 것이 지속 가능성 1.0이었다면 2.0은 조금 더 어려운 거를 원해요. 그건 뭐냐면 경제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또 뭐를 원하냐면 그 안에서 삶의 질, 사회의 공정성, 평등 이런 것들도 다 이루어야지 지속 가능한 2.0이 아닐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빙랩은 사실은 그 1.0 시대의 어떤 지속 가능성 모델이 아닌 이 두 번째의 모델을 더 지향합니다. 그래서 서스테이너빌리티의 2.0 시대는요. 사람들하고 프로핏하고 이득하고 또 환경적인 측면이 있는데 거기다 하나의 P가 더 들어가는 거죠. 피플에 대한 P. 사회의 공정성, 평등, 삶의 질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지속 가능성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다. 기존에는요. 그냥 경제하고 환경만 두 가지만 쫓았단 말이에요. 자, 그럼 도시계획의 역사적인 흐름과 디지털 시민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좀 보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인문적인 도시하고도 되게 통하는 얘기인데 마르쿠자라고 하는 피터 마르쿠자라고 하는 도시계획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도시계획에는 세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첫 번째는 수용 기술적인 접근이에요. 도시공학적인 관점에서 물리적인 환경하고 신산업을 조직해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뭐 가만히 상상해 보면 우리의 새마을 운동 같은 게 그런 것이죠. 도시 환경을 좋게 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이것이 가장 우리가 첫 번째로 상상할 수 있는 도시계획의 1단계죠.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거 하다 보니까는 다른 도시의 문제들이 부가적으로 발생해요. 예를 들면 빈부격차라든지 범죄의 문제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생겨났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교정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참여보다 더 강한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참여보다 더 강한 어떤 것은 개입이에요. 그 안에서 시민들이 실제로 들어가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 역량, 그리고 권리. 그런 것까지 있어야지 사실은 도시계획의 2.0 시대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견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실험적인 리빙랩으로서의 스마트 시티는 일단은 앞에서 말했던 기술 주도나 기술 지원하고는 다릅니다. 더 중요한 하나의 축이 들어와요. 그건 바로 뭐냐면 시민이 주도하는 마름업 방식의 접근이 요구됩니다. 그러면 도시민 주도해서 사실은 도시민이 중심에 있으면서 주도하면서 심지어 평가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사실은 정말 필요하죠. 도시는 완결 모델이 아니에요. 계속 변화하는 모델이에요. 근데 지자체에서는 이제 도시를 뭔가 완결적인 그리고 뭔가 성과적인 그리고 이것이 도시를 하나의 브랜드로서 이렇게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바라시는데 사실은 도시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계속해서 변화해야 됩니다. 지난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도시 공동체를 위해서 이 비물질 공유제로서의 고정형 정보제를 도시 차원에서 확산을 한다. 뭐 제가 좀 어려운 말 써놨는데 여러분 스마트 시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밑에 뭐가 깔려 있어야 돼요? 무선 통신망 같은 인프라가 다 깔려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것들 다 우리 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그죠? 근데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만 그 이득을 본다면 그것은 절대 공정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 비물질 공유제인데 그것을 고정형 정보제로서 이용할 때에는 훨씬 더 사회 환원적인 차원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실험적인 리빙랩으로서의 스마트 시티를 쫙 보시면 스마트 시티의 목표는 단일하고 완결적인 기술에 의한 미래 도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그 외국의 유수한 주로 언론기관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지표를 뽑는 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탑10 스마트 시티 그리고 뭐 탑10 가장 살기 좋은 도시, 탑10 안전 도시 이런 걸 이제 많이 뽑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스마트 시티가 그렇게 빛나는 이름으로 설파하던 많은 것들의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탑10 스마트 시티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하고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가장 그 스마트 시티에서 지금 부동의 1위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사실은 엄청난 통제 사회죠. 근데 분명히 아주 기술적인 차원에서는 구동을 잘하는 도시입니다. 안전하게. 싱가포르, 쭈리히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은요, 타이페이도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런던은 워낙 이제 오래된 도시이기도 하고요. 두바이가 이제 최근에, 그리고 한국이 사실은 한국의 서울이 47위 정도죠. 그리고 상하이와 베이징. 하지만 전체 스마트 시티의 숫자를 본다면 압도적으로 중국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는 어디야? 그러면 스마트 시티에서의 그 순위권에 있던 도시들이 아니에요. 사실 지금은 좀 밀리긴 했지만 2015년 이후부터 부동의 1위가 어떤 도시인지 아세요?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멜번입니다. 그러니까 호주의 멜번인데 시드니가 아니고 멜번이고요. 그때 그 멜번을 제가 한번 갔었는데 당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멜번 도시 안에는 모든 교통이 다 프리였고요. 그리고 대학 등록금 공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멜번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쓰이는 것은 녹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살기 좋은 곳이었던 거예요. 워낙에 이제 호주가 자연 풍광도 좋고 환경적으로도 좋은데 그렇게까지 사실은 도시 안에도 신경을 쓰고 있죠. 부동의 1위였습니다. 이제 비엔나에게 약간은 좀 자리를 뺏겼는데 오사카, 그리고 이제 시드니가 오고요. 밴쿠버,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도시가 또 10등 안에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호주의 도시들이 좀 상승세다라는 거 볼 수 있고, 또 재밌는 거는 세이프시티예요. 세이프시티는 말 그대로 안전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말 감시 카메라의 수라든지 디지털 인프라라든지 이런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1등은요, 도쿄입니다. 근데 도쿄가 사실 오랫동안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서울도 사실은 상당히 순위권에 있죠. 8위. 근데 서울이 예전에는 3등 했거든요. 근데 조금 밀려난 경우입니다. 그리고 싱가포르가 갑자기 치고 올라갔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지표들로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살고 싶은 도시하고 정말 기술이 아주 정밀하게 작동하는 도시의 모습이 같은 것은 아니더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답은 나왔죠. 우리 실험적인 리빙랩 해야 됩니다. 시민들도 많이 참여해야 됩니다. 하는 건 이미 정답인데 어떻게 그 우리의 목표를 구현하는가는 사실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뭐냐면 이제 시민 주도적으로 가야 됩니다. 시민이 중심에서 주도하고 평가까지 해야 됩니다. 답은 아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 하면 시민 주도하는 과정, 성과, 이거 어떻게 측정하실 겁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죠. 그리고 도시민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걸 할 겁니까? 그 군집을 뽑는 것도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정량 모델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가를 하려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중심이 돼서 주도가 되어서 평가하는 것까지를 우리가 정말로 그것이 지향하는 내용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고심을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두 번째는요, 완결적인 모델이 아니라 실험 모델이기 때문에 계속 바뀌어가는 거야. 말은 쉽죠.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결론이 안 나고 계속 변화만 한다면은요, 되게 지칠 것 같아요. 그죠? 사회적인 무력감도 들 것이고, 또 비용도 너무나 증가할 것이고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 되면 사실은 뭐 80%가 되건 90%가 되건 좀 완결적인 정책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세 번째는 도시 공동체를 위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나치게 스마트 시티가 요즘에 새로 나오는 아파트 주구서는 우리가 스마트 아파트라고 포방하지 않은 아파트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게이트드된 커뮤니티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자본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그런 폐쇄적인 공간들을 안전의 이유로 만들어내는지. 그 판교인가요? 새로운 그 주택단지들이 생겨난 곳인데 거기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안했대요. 우리가 지나치게 높은 벽을 만들지 맙시다. 이 도시 마을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랬더니 어떤 모양들이 생겼냐면 건물들이 다 벽만큼 높아요. 벽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어요. 건물들이 그 각각의 주택들이 거의 뭐 3층, 5층. 근데 그 외벽이 다 그냥 하나의 콘크리트 벽이기 때문에 벽보다 더 높은 건물들을 자랑하는 이걸로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지나치게 게이트드된 커뮤니티 방식으로 스마트 시티가 운영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런 말씀들도 하시죠. 인천에 송도가 있는데 송도의 아파트가 이제 스마트 시티를 표방했잖아요. 그랬더니 인천 분들은 송도는 인천이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이 차별적인 공간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로 위주가 될 때는 전혀 가능하지 않다. 조금 더 열린 모델을 지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스캇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가처럼 보기 위해서 되게 재미난 얘기를 해요. 하이 모더니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통계학이 영어로 스태티스틱스입니다. 스테이트 그리고 익스라고 하는 학문의 전미어가 붙어요. 통계학은요 한마디로 국가학이라는 또 다른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왜 통계학이 필요할까요? 옛날에 그냥 왕이 있던 시대에는 내가 그냥 얘가 살든 말든 교육을 받든 뭐 얘가 주사를 맞든 상관할 거 없고요. 내가 권력을 표방하는 방식은 나는 너의 목숨을 가져갈 수 있다. 그걸로 자신의 권력을 표방해요. 예전의 왕들은 한마디로 죽일 수 있는 권리죠. 살든 말든 내버려두고. 근데 이제 근대 국가가 형성이 되면은 사실은 죽는 자들은 뭐 어떻게 해서든지 죽어가니까 내가 신경 쓰지 않는다. 하지만 살아있는 자들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전체 인구의 역량을 총합을 높여서 강한 국가를 만든다. 그러니까 근대 국가의 가장 권력이 중요한 변모 중에 하나거든요. 한마디로 살리는 데 엄청 신경을 쓰는 국가관. 그렇게 되면은 가장 필요한 학문이 뭘까요? 통계학이에요. 통계를 해야지 뽑을 때 뽑고 관리할 때 관리하고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통계학은 스태티스틱스는 원래의 어원은 국가학입니다. 이 국가학이라고 하는 것의 치밀한 행정통계, 명령을 통해서 사실은 18세기 절대주의 국가부터 하이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특정한 시기입니다. 19세기 이후에 1차 세계대전까지 한마디로 근대적인 방식의 기술적인 투입을 통해서 완벽하게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모더니즘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던 시대. 그렇죠? 이제 그런 시대에 이르기까지 사실 과학기술의 진보와 이득을 위한 국가 이성의 관철이 아주 중요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을 가지고 하이 모더니즘 방식으로 밀어붙이면 모든 게 다 개혁이 될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수정될 수 있어요. 하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저지했던 것은 누구였습니까? 단 하나의 힘이었어요. 그래서 하이 모더니즘적인 방식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좌우의 구별이 없습니다. 미국의 테일러리즘, 이건 사실은 아주 기업 주도의 아주 생산력을 최대한 뽑아내려고 하는 미국적인 방식이잖아요. 근데 레닌의 소비에트 경제계획도 사실은 뭐에 기반을 두고 있느냐? 하이 모더니즘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국가이성의 과학기술을 등에 업고 밀어붙였던 그 엄청난 그 등장, 그 기세를 무너뜨린 것은 사실은요. 강력한 시민사회의 노력. 이것만이 사실 가능했지 그것이 없었더라면은 좌든 우든 상당히 극단적인 방식으로 하이 모더니즘이 진행됐을 것이다 라고 제임스 스캇은 얘기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디지털 시민, 디지털 시민성, 시민이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은요, 시민권이라고 하는 특정한 국적 기반의 권리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시민 그러면은 뭐 시민의 권리, 투표할 권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러한 권리 개념을 넘어서 이거 이제 법에서 주로 많이 하는 얘기죠. 그 얘기가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연대, 사회적인 공공선을 통한 자신의 자유와 병립시킬 수 있는 역량입니다. 역량이기 때문에 이 시빌러티라고 하는 시민성은요, 내가 자동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길러내야 되는 겁니다. 자꾸만, 그죠? 그래서 저는 시티즌이라는 표현보다는 시빌러티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후천적으로 더욱더 강화될 수 있는 역량을 강조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디지털 시민이라고 한다면 일단 기존의 시민보다는 훨씬 더 범위가 넓어질 거예요. 디지털 사회를 살고 있는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이 여기 포함될 테니까. 디지털 시민들은 자발적인 시민성의 3요소, 공적 사안에 대한 인지 능력이라든지 태도나 행동이라든지 일정 수준의 정치적인 역할과 자질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 디지털 시민이다. 모든 연령층을 포함한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도 훨씬 많아지고 범위도 훨씬 더 확대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최근에 이런 스마트 시티 안에서의 디지털 시민의 행동을 보여주는 많은 트렌드들이 있습니다. 재밌어요. 대부분 젊은 분들이 이거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이거는 서울시에도 있고 광주시에도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들 스마트폰에다가 그 신고 앱을 까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원 창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시냐 하면 민주도시에서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어떤 시민들의 참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보도블럭이 깨져 있어요. 그럼 사진을 탁 찍어요. 그 다음에 탁 전송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시에서 그걸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제보 잘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이제 고칠 예정입니다. 다시 또 사진이 다 와요. 고쳤습니다. 아주 빠르게 응답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보통 스마트 시티 안에서의 그 민원 앱인데요. 이런 방식으로 스마트 시티를 사용하는 것도 물론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부분적인 수단이 전면화됐을 때 생기는 문제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민주도시로서의 스마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의 역할은 고객 응대 그 이상을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그냥 문제를 제기하고 고치고 마는 것, 그것은 체감하기에는 정말 빠르게 시민에 대한 요구를 응답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요, 시의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많은 자원들이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사실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내가 요구했던 불편사항을 들어주는 것이 마치 고객 응대의 차원으로 한정됐을 경우에는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도시의 산재한 문제들을 보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 결정론자들이 항상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도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많은 것을 듣지 못해서야.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들을 수 있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주 즉각적으로. 근데 민주도시와 인문도시에서의 문제 해결은 사실 그 이상을 요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기술을 혁신한다고 해서 뭐 앱을 만들고 사진을 찍고 곧바로 응대를 받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는 물론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장벽은 낮출 수 있습니다. 참여도 많이 이끌어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시민이 정치를 이끌고 정말 운영을 효율적으로 강조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AI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 해결적인 주의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과도한 믿음을 버려야 됩니다. 도시에서의 자원의 문제는 사실은 누가 이렇게 원한다고 나에게 권리를 주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권리는 싸워서 얻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서비스 응대 차원에서만 진행되는 것을 시민의 참여로 한정했을 경우에 생기는 위험성의 문제를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나치게 강조가 되면 오히려 디지털 시민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시민성을 길러낼 수 있는 훈련의 장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이제 시민과학적인 역량을 통해서 도출된 사안들이 실제로 시민이 참여하느냐, 개입하느냐, 이런 것들을 어떨 때는 기업하고 정부하고 대항하면서 해야 되고요. 어떨 때는 협업을 하면서 우리가 리빙랩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시민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디지털 시민성이라고 하는 거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도시민에게만 의무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가 각자의 역할에서 그것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은 도시계획자들은, 행정가들은, 알고리즘의 제작자들은 위험이 뭔지 기회가 문제를 사실 서로가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에 대한 대중화에 대한 노력이 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얘기해 줘야 되고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요, 과학기술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겠네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의 위험을 이야기하고 합의를 받는 이 과정이 과학기술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각각의 그 역할들 안에서 우리가 도시의 지속성이라고 하는 교집합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체 인식으로 내가 지문이 시켰을 때와 뭔가 트렌드야, 편리해, 이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떤 보안의 문제, 데이터의 안전성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그것이 이제 디지털 시민성하고 통하는 거고요. 그것은 행정가, 공학가, 기업가, 거주민 다 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공식, 비공식적인 루트로 서로가 활용될 수 있는 그러한 양상들로 실천되고 상상될 때 뭐 더디겠죠. 너무 힘들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씩 무겁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랬을 때 알고리즘들이 아주 최적화된 방식으로 잘 구동하는 그러한 스마트 시티가 아니라 조금은 힘들겠지만은 비완결적인 모델로 나아가는 그러한 인문도시의 스마트 시티의 구현에 더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세요.